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MWC 2016과 가상현실 VR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양희력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박람회죠. MWC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세계 최대 정보통신 전시회인 MWC가 지난달 25일 폐막됐습니다. 이번 MWC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그 차세대 스마트폰을 또 KT와 SK텔레콤 등은 5세대 이등 통신 기술을 선보여 IT 강국의 위상을 과시했는데요. 그 삼성과 LG는 VR 가상현실의 새 기술로 향후 모바일 트렌드를 제시하고 또 신성장 동력의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그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삼성은 360도 촬영 카메라인 기어 360을 선보이고 또 페이스북의 소프트웨어와 결합해 4세대 VR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VR은 기존의 평면적 동영상을 넘어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처럼 유사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든 기술인데요. 그 영화나 게임을 비롯해 의료, 교육, 건설, 관광,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신사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VR 산업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 또 마케팅 등에 2018년까지 1,8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VR은 이제 글로벌 시장의 초기 단계이고 확장성이 큰 기술입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 또 규제 정비 등 여러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번 MWC에서 우리 기업들의 구체적인 신제품 발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력 기자, 이번 전시회에서 흥미로운 기술들이 많이 소개됐죠? 그렇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만 올해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 그러니까 MWC의 주인공은 가상현실, VR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해봤는데 가상현실이 이번 MWC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마련한 그 가상현실 체험관마다 가상현실을 경험하기 위한 관람객들 줄이 길게 늘어섰고요. 수십 분을 기다려 체험한 관람객들은 한결같이 진짜 같다, 생생하다, 신기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행사 하루 전날이었죠.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이끄는 삼성과 LG가 나란히 새 전략 스마트폰을 공개하는 자리였는데요. 가상현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시장과 산업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LG는 스마트폰으로는 처음으로 G5를 MWC에서 선보였고요. 그것도 삼성이 전략 스마트폰을 공개하기로 한 날과 같은 날을 잡아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스마트폰을 통한 새로운 경험의 가능성을 열어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가상현실 기기였습니다. 고글형 기기에다가 스마트폰을 끼워서 감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손으로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머리에 착용했을 때 무게가 기존 제품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편안하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또 가상현실용 사진이나 동영상을 일반인들도 쉽게 촬영할 수 있는 360도 카메라도 함께 선보였는데요. 구글의 3차원 사진 지도 서비스죠. 스트리트 뷰 앱 호환 제품으로 공식 인증을 받으면서 구글과 손잡고 VR 생태계 구축에도 나섰습니다. 반면에 삼성은 갤럭시 S7 시리즈 공개 행사에서 깜짝 손님을 등장시켜서 눈길을 끌었죠. 바로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였는데요. 삼성의 하드웨어 기술과 페이스북의 소프트웨어 기술로 세계 최고의 가상현실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삼성과 페이스북은 삼성이 개발한 VR 카메라로 VR 콘텐츠를 만들고 또 이렇게 제작된 가상현실 콘텐츠는 하루 이용자 수 10억 명이 넘는 페이스북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VR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앞으로는 단순히 평면적인 사진과 동영상 대신에 VR 콘텐츠를 SNS에 올리는 것이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당장 저커버그도 최근에 태어난 딸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 사진 대신에 360도 동영상을 찍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들 역할도 바빠지는데요. 가상현실 콘텐츠가 360도 전방위로 촬영하는 만큼 기존 콘텐츠보다 데이터 양이 껑충 뛰게 됩니다.
이를 끊김없이 실시간으로 실어나르기 위해서는 현재 LTE망을 뛰어넘는 5세대 이동통신, 그러니까 5G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요. 이 때문에 KT와 SK텔레콤 등 MWC에 참가한 국내 통신사들은 5G를 이용해 VR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우리 중소기업이 개발한 가상현실 기술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VR의 시선 추적 기술을 접목해서 손을 대지 않아도 시선만으로 동작 제어가 가능하고 VR 콘텐츠를 경험할 때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분석도 가능합니다.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알면 광고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 가능해지죠. VR 콘텐츠 속에 광고를 결합하는 가능성을 제시해서 여러 해외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얘기 들으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상현실에 대한 보도가 많았습니다.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VR 시장은 그 예전처럼 그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의 돌파구로 기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해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 분야 역시 가장 큰 경쟁자는 중국입니다. 현재 VR 기기를 선보인 중국 기업은 디푼, 3글래시스, 바오팽 등 최소 8군데나 되고요. 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VR 기기가 출시되면서 중국 시장이 급속히 커지는 추세입니다. 90년대부터 중국 정부는 VR의 그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경쟁자를 따돌리고 또 시장을 선점하려면 그 한두 기업의 분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게임을 알코올, 향정신성 의약품, 인터넷, 도박 등과 함께 5대 중독의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VR 열풍을 주도할 분야에서 가장 주목되는 곳이 게임입니다. 게임에 관해 정부 부처 간의 의견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책과 또 앞으로 VR 시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상현실 시장 앞으로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이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무궁무진한 확장 가능성에 있습니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을 분야 가운데 하나가 게임인 것이 분명한데 만약 가상현실의 기능이 게임에만 국한된다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가상현실은 심리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데요. 고소공포증을 겪고 있는 환자가 VR을 활용해서 높은 곳에서 생기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국립재활원에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 기반의 재활치료를 해봤더니 기존 방식의 치료만 했을 때보다 효과가 더 좋았다는 내용의 논문이 국제적인 저널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좀 더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직접 가보지 않고 마치 가본 듯 생생하게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상현실의 힘은 결국 콘텐츠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VR 시장의 성패 여부는 단순한 관련 기기만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유통하고 또 소비하는, 말하자면 VR 생태계를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삼성은 페이스북과 LG는 구글과 손잡고 가상현실 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경주에 뛰어든 겁니다. 정부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VR 생태계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 구축은 대기업이 아니면 혼자 나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지원과 제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런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 플랫폼 구축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문제는 부처 사이의 엇박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서 가장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는 분야가 게임인데요. 얼마 전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까지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게임과 가상현실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건복지부가 게임을 마약이나 알코올처럼 중독으로 규정해 질병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각 부처가 맡은 임무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야 하는 점은 분명할 것입니다. VR이 돈이 되니까 규제는 무조건 풀어야 한다는 식의 접근 방법은 단견이겠지만 VR 산업의 발전
그리고 이용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접점은 꼭 찾아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정부 정책 가운데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VR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언론도 감시와 견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가상현실 기술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지난 2월 25일에 있었던 YTN DMB 2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YTN 뉴스 보도 방향과 블랙박스 영상 활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YTN 입장에서는 그런 팩트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각 나라의 입장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지금 한국에서는 왜 미국과 함께 해서 이 사드를 지금 배치하려고 하는지, 우리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미국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중국에서 반대하는 그 입장도 있을 것인데, 지금 뉴스를 보면서 제가 또 검색을 하면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조금 사실 위주, 그냥 전달하는 것에 지금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사령관은 뭐라고 회의에서 아니면 어디 의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되지, 중국은 왜 그런 입장인지, 미국은 왜 이걸 여기다 꼭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대북 어떤 제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가 준다면 그 뉴스를 보는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낸 기사를 보게 되면 한국의 중국 비난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내용이 그 YTN 기사에서 그걸 본 내용이 있는데, 왜 중국은 한국이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딱히 비난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로 우리 국민이 지금 현재 중국을 비난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각국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중국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미국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 전달에 조금 더 나가서 각국의 입장이 왜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가 돼 준다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2월 11일 그 신유래 시사탕탕도 보니까 이제 그 패널 토론에 5명이 참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새누리당 의원, 그다음에 북한 전략센터 대표, 그다음 정치 평론가라고 하는 분. 근데 이제 그분도 보니까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분이고, 또 그다음에 전 북한군 장교, 그다음에 YTN 통일외교 전문 기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 YTN 기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4명은 전부 다 그냥 그 보수적인 혹은 아주 극우에 가까운 견해를 대변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어떤 문제지? 저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데 거기서 왜 다 거의 같은 논조가 같단 말이죠. 그래서 왜 다른 이야기는 없는 걸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보면 종편에서도 간혹 이렇게 진보적인 혹은 야 성향의 패널이 참여하는데, 그 YTN 같은 경우는 패널 토론에서 너무 좀 편향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가 이제 공론의 장을 이제 제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역할을 생각할 때 이제 그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히 의견의 대립이, 그러니까 그 논란이 되는 이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말 9년 연속 공정성 1위한 저 방송사답게 정말 공정하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은 참 재미없구나. 정말 사실만 다 나열해 놨어요. 그냥 보도만 했어요.
앞에서 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왜 그랬다는 거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층적인 그 분석, 또 그래서 그걸로 예상되는 것들 뭐 전혀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그때 나와서 얘기하셨던 분들 뭐 패널들 얘기는 그걸 들으면서는 종편에서 나오는 그 좀 그런 분들보다 덜 자극적이다, 덜 재밌다, 그런 생각이 전반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성과 그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그 해설에 대한 기능을 어떻게 조절을 해나가야 될 게 그 YTN의 그 과제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만 드리고요. 저는 이게 이제 그 블랙박스의 특성상 결국 이제 차량에 장착된 거기 때문에 대체로 도로상에서 일어난 일, 이게 이제 전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쭉 검색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이런 걸 왜 운영할까,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미담도 있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사고 현장을 그냥 보여주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도로에서 일어나는 좀 특이한 현상들을 보여주는 거, 이런 것이 좀 대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원본 영상이 거의 그대로 노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계자 아닌 사람들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과연 YTN이 이런 이제 그 블랙박스 TV라는 이걸 통해서 시청자들 또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걸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언론이 굉장히 이제 인권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이 고려하고 해야 될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커다란 말들에 전부 다 휘둘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당연한 겁니다. 뭐냐면 남북 간의 관계를 공존과 화해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개성공단 큰일 난 거죠, 이거요. 이건 뭐 나라가 망가지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고, 악의 축으로 보는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당연히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최소한 그런 그 입장은 못 취했어도 개성공단에 대한 이 어떻게 운영되고 또 북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 정도를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좀 기자분들이 좀 계셨었으면.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뭐 이 블랙박스도 마찬가지고 어떤 하나의 행위가 나타나면은, 현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관련된 관련 업자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평화냐, 경제냐, 제재냐, 그다음에 개성공단 업주, 기업체, 그다음에 북한 주민, 개성 주민,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또 이것을 A로 보는 시각, B로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같이 어우러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좀 분석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정보 제공이 미흡한 자막이나 조사의 오류 등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일 폐업 소상공인 지원, 교육 수당 지급이라는 스크롤 자막은 관련 전화번호와 함께 유익한 정보를 가시적으로 명확하고 자세히 알려줘 바람직했습니다. 그러나 치킨집, 편의점, 가맹본부 불공정 행위, 익명 제보 가능이라는 스크롤 자막에서는 전화번호가 누락돼 미흡한 정보 제공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버려진 자전거로 몸살 앓는 보관소라는 기사 중에 나온 시민과의 인터뷰 자막에서 자전거 놓을 데가 없으니까 많이 불편하죠라고 표기됐는데 시민이 발음을 강하게 한 것을 그대로 옮긴 이유라고 보이지만 때가 아닌 의존명사에 쓰이는 대로 바꿔야 바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공감뉴스 코너 말미에 제보 전화번호가 안내됐는데 이때 지역번호 02가 누락된 자막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서울 위주의 시각이고 전국 방송이고 지방에서 제보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역번호 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관련 내용에 대한 출연자 좌담에서 이름과 내용 자막이 함께 나올 것으로 보였지만 두 번째 패널 발언까지 48초간 자막이 안 나오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미 우주협정 체결, 우주탐사 역량 공유라는 내용에서는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하는 등의 발빠른 대처가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협정 체결도 우리나라가 얻는 것은 이라는 자막에서 도는 조사인 로에 오기로 보여졌는데 이 같은 오류는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학교 교수로부터 YTN 시사 토크 프로그램의 개선점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해서 실시간 뉴스를 볼 수 있고 포털을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를 확인해 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슈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은 속보 경쟁보다는 뉴스를 해석하고 논평하는 일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YTN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인 신율의 시사탕탕은 주목할 만한 뉴스를 제시하고 이를 해석하고 논평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이슈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해당 뉴스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의 질문과 패널의 코멘트를 통해서 시청자들은 단순한 사실 너머에 존재하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게 되며 향후 스토리의 전개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더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일부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첫째로 정치 현안에 대한 논평이 많고 정치적 사건의 해석보다는 여당 또는 야당 중 누구에게 유리한가 하는 소위 경마식 보도 논평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사항은 뉴스의 논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분야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맥락과 배경 그리고 실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평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정치 보도가 많다 보니까 정치인에 대한 불만 또는 소위 말하는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을 진행자가 내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비판받을 일을 했을 경우 이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논평해야 하지만 개별 정치인이 아니라 의회 정치인 전체를 부정하고 나쁘게 평가한다면 이는 정치에 대한 불신감을 가져오게 되고 시청자가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비평의 주제가 대중문화에 관한 것일 때 패널들의 답변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패널들이 주로 법조인인데 이들에게 영화나 드라마, 광고 등의 분야에 대해서 논평을 요청할 때는 새로운 관점이나 맥락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가령 설현의 광고 포스터가 띄어져 왜 비싸게 거래되고 있냐는 논평은 이게 절도죄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대중문화의 맥락에서 설현의 의미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를 하는 것이 논평에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